안녕하세요. 올라바다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이제 16주차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참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던 한 주였는데 저희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길고 길었던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제 확진 판정을 사실 한 번도 받지를 않고 음. 되게 최후의 생존자처럼 좀 살아왔었는데 어제 좀 제가 확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약간의 통증도 있고 뭐 조금 안 좋기는 해서 아마 목소리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어쨌든 이 녹화를 진행할 정도의 몸 상태는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시즌 막판 중요한 시기에 또 재미있는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이제 짧게나마 또 녹화를 이제 준비를 해봤으니까 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이슈가 하나 있는데 저 이제 스포티비에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음, 아직까지 뭐 그 뒤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어, 워낙 많이 굴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휴식의 시간을 갖고 그 뒤에 이제 어떤 방송을 또 하게 될지는 또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16주차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러셀 윌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러셀 윌슨이 이제 벤치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러셀 윌슨이 덴버 브론코스에서 컷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참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흥미로운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러셀 윌슨이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고 그에 비해서 팀에서 이제 기대를 했었던 어떤 기록에는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최근 2년간.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조금 다른 이유들이 섞여 있다는 지금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뭐 100% 확실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흘러나오는 이제 썰에 의하면 덴버 브론코스 쪽에서 러셀 윌슨에게 이제 계약 내용을 좀 조정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계약 조정을 안 하면 너 벤치에 안 칠 거다라고 좀 협박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서를 쓰기 전과 쓴 후에 마음이 달라진 거죠.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건데 러셀 윌슨 쪽에서는 어쨌든 이게 퍼포먼스를 떠나서 이 계약서에 이 사인된 내용이잖아요. 이걸 인제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계약 내용을 조정하지 않으면 벤처를 내리겠다."라고 인제 약간 협박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인제 그 언해피가 계속해서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인제 덴버 브론코스의 어떤 인제 관계자들 그리고 러셀 윌슨 쪽 관계자들 그리고 뭐 선수협회 뭐 이런 이 관계자들이 모인 인제 협상 테이블 비슷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러셀 윌슨의 계약을 그대로 안고 가기로 인제 결정이 됐다고 해요. 사실은 이 부분은 뭐 러셀 윌슨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엎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인제 좀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았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 이제 페이트리어츠와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경기를 지고 나서 션 페이튼 감독과 함께 이 팀의 이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러셀 윌슨을 벤치에 안 치자. 그리고 제라스 스티덤을 선발로 쓰자." 이런 좀 의사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의아한 것 같아요. 음. 덴버가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번 주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남은 경기 전승을 거두고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를 지켜볼 수도 있는 정도의 이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빠르게 어떤 주전에 대한 교체를 단행했다는 거는 뭔가 음. 좀 뿌리 깊은 갈등이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추측이 아닌가 싶어요. 음. 사실 뭐 러셀 윌슨이 예전만 못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제러드 스티덤에 비할 어떤 클래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음. 뭐 스티덤이 나와서 뭐 남은 두 경기 뭐 엄청난 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봐왔던 커리어에 기반해서 예측을 하는 거니까 스티덤에게 그렇게 덴버 구단도 뭐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스티덤을 내세워야 되겠다는 명분보다는 러셀 윌슨을 끌어내려야겠다는 어떤 명분이 강하게 작용한 의사결정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음. 보통 이런 좀 순리를 거스른 의사결정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팀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많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어쨌든 그 쿼터백과 어, 코칭 스태프와 이 프런트 오피스가 사실은 이제 보통의 세 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의지를 모아서 우리 으쌰으쌰 잘해보자라고 해도 성적이 안 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렇게 이제 각자의 생각으로 이제 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팀이 제대로 굴러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뭐 덴버가 남은 시즌 뭐 어떤 성적을 거둘지 그리고 뭐 윌슨을 트레이드를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음. 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 데드 캡을 감수하고서라도 방출을 하게 될지 그리고 뭐 러셀 윌슨을 떠나보낸다면 내년 시즌에는 어떤 쿼터백을 주전으로 내세워서 또 시즌을 치르게 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좀 오프 시즌에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퍼포먼스로만 봤을 때는 이 연봉을 어느 정도를 보전을 해주고 대가로 픽도 안 받는 조건으로 보내야 뭔가 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러셀 윌슨의 현재 퍼포먼스는 냉정하게 딱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윌슨이 잘했느냐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당장 벤치로 실력 때문에 온전히 그 실력 문제로만 지금 벤치로 내려가는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중간 어딘가에 윌슨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윌슨의 사실 퍼포먼스도 아쉬웠고 덴버 구단의 어떤 대처는 물론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더 아쉬웠던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16주차 경기들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첫 번째 경기였던 세인츠와 램스의 경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0대 22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두 팀이 이제 이 7승 7패를 기록을 하고 있던 팀들이었잖아요. 퍼스트 시즌 진출이 사실상 이 경기에 좀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 영혼의 한타에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음, 이날 사실 소파이 스타디움에 뭐 반가운 손님이 왔었어요. 네, 이번 오프 시즌에 뭐 거액의 계약 그리고 거의 충격적인 또 디퍼 금액으로 또 MLB 뭐 혹은 이제 전 세계 스포츠 역사에서 또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남기게 된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어 이날 이제 소파이 스타디움 방문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그전에도 에인절스에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왔냐는 뭐 댓글들도 뭐 아, 우스갯소리로 이제 보이기는 하던데 뭐 어쨌든 이날 이제 램스 유니폼을 입고 와서 경기를 봤고 경기 후에 뭐 라커룸에 들어와서 뭐 션 맥베이 감독이라던가 뭐 같은 뭐 등번호를 쓰고 있는 이 푸카나쿠아와의 또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 일단 이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웠던 거는 그 오타니라고 마킹이 돼 있는 어센틱 유니폼을 선물로 줬더라고요. 네. 본인의 이름이 박혀 있는 어센틱 유니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야, 이거는 진짜 좀 많이 부럽다. 그런 생각 좀 했었고. 어쨌든 이제 승리 요정이 됐습니다. 이날 램스가 이기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풋볼 선수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오타니의 어떤 피지컬이 전혀 밀리지 않더라. 음. 그래서 정말 뭐 풋볼 선수로 한번 뛰어봤어도 괜찮은 피지컬이었겠다라는 뭐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뭐 1월에 플레이오프가 펼쳐지는 뭐 주간에도 한 번 더 뭐 놀러 올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메이저리그도 이제 본격적인 뭐 스프링 캠프에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타니가 앞으로도 종종 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얼굴을 비추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언젠가 뭐 스태포드가 경기하는 걸 보러 커쇼와 함께 오는 그런 날도 있지 않을까요? 음, 음, 아무튼 이날 이제 그 스태포드가 328야드에 두 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푸카나쿠아가 164 리시빙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카른 윌리엄스 선수가 104야드의 러싱 터치다운을 하나를 기록을 했었는데, 카른 윌리엄스가 이제 이날 이 100야드를 또 넘기면서 2018년 터드 관리 이후에 처음으로 램스의 1000야드 러셔가 됐습니다. 이제 시즌 중반에 부상도 좀 있었고 이 좀 이탈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경기 포함해서 선발로 10경기 총 11경기를 치렀거든요. 근데 지금 1057야드 기록하면서 러싱 야드 부문 크리스찬 맥카프리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근데 이게 경기당 러싱 야드로 따지면 96.1야드로 리그에서 전체 1위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력으로는 팀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게 좀 보여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팀의 득점인데, 카이런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팀의 득점이 지금 평균 30점이 넘어갑니다. 근데 윌리엄스가 이제 바이위크 포함해서 총 5주를 빠져 있었거든요. 4경기를 안 나왔는데 4경기에서 팀의 득점이 평균 15득점이 안 됐어요. 14점 몇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이런 윌리엄스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올 시즌 램스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푸카나쿠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CJ 스트라우드와 함께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후보에 올라 있잖아요. 지금 스트라우드가, 글쎄요, 현 시점에서 스트라우드가 정배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스트라우드가 컨커션 때문에 경기를 못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두 선수 간의 격차가 좀 좁혀졌다라는 느낌이고, 지금 이제 정규 시즌이 2경기 남았는데 이 역대 루키 리시버 한 시즌 최다 리싱 야드 기록이 1960년에 빌 그로만이 기록한 1473야드거든요. 근데 지금 147야드가 남았습니다. 물론 이때와 이제 경기 숫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느냐, 뭐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147야드를 더 리시빙을 하면 올타임 넘버원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그것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자말 체이스와 저스틴 제퍼슨보다 더 많은 리시빙 야드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경신한다 그러면 글쎄요. 저는 푸카나쿠아가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받을 가능성도 꽤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만약에 텍산스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지 못하고 나쿠아가 이 기록을 경신을 한다면 예,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윌리엄스와 푸카나쿠아라는 이 기대하지 않았던 두 명의 이 젊은 선수가 어떤 팀의 오펜스의 핵심으로 떠올라 준 것이 이번 시즌 램스가 선전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사실 수비 쪽에서 워낙 뭐 세대 교체가 심하게 됐기 때문에 좀 램스의 이번 시즌이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램스가 음. 그래도 지금 5할 이상의 승률과 함께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렌 윌리엄스와 푸카나쿠아 모두 5라운드에 램스가 뽑은 음. 선수들이에요.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년차 선수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에 뭐 200 러싱 야드가 채 되지 않았을 정도로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번 시즌 갑자기 리그 러싱 야드 2위가 됐다. 그리고 푸카나코아도 5라운드에 그냥 뽑은 선수인데 그게 대박이 났다. 그러니까 저희가 램스가 그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 픽을 항상 이제 트레이드에 쓰면서 어떤 경험 있고 클래스 있는 베테랑을 영입하는 전략을 많이 써왔잖아요. 음. 그러면서 램스는 드래프트 픽이 항상 없고 드래프트로는 뭔가 선수를 키워내기에 그렇게 좋은 뭐 팀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위 라운드에서 뭐 슈퍼스타들이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뭐 램스는 계속해서 또 강팀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잘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위 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 그것도 이제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선수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적어도 이제 이 체제가 뭐
향후 한 2-3년 정도는 유지가 되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램스도 사실 빠른 시간 안에 좀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음 주에 이제 템파베이와의 경기를 갖게 되거든요. 이 경기마저 지게 된다면 뭐 사실상 '플레이오프는 탈락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뭐 세인츠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와 NFC 남부지구 우승. 근데 템파베이에게 다음 주 패한다면 일단 지구 우승은 템파베이가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사라지고 와일드 카드 쪽으로도 이제 뭐 5할 승률 미만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진다 그러면 네,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세인츠는 일단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기고 나서 그다음에 좀 뭐 경우의 수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도 음. 뭐 9승 8패 정도 할 수 있다면 NFC에서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꽤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뭐 일단은 다음 주가 또 NFC 남부지구의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매치업이 될 것 같은데 이 경기의 결과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인츠와 램스의 경기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이제 벵갈스와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34대 11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어 이 두 팀의 맞대결이 이제 4주 만에 다시 펼쳐졌잖아요. 리턴 매치에서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가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또 이어갔습니다. 음. 피츠버그의 이제 주전 쿼터백은 원래 케니 피켓인데 최근에 좀 결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음. 이 경기에서도 출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것이 좀 관심사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톰린 감독의 공언대로 트루비스키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음. 이제 피켓도 안 되고 트루비스키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었던 메이슨 루돌프에게 결국 기회가 갔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기세를 감안하면 제이크 브라우닝이 있는 신시내티 쪽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 메이슨 음. 루돌프가 자신의 커리어에 꽤나 깊게 남을 만한 아주 멋진 경기를 펼치면서 팀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승리를 선사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메이슨 루돌프의 가장 그 큰 기억은 역시나 이 그때 이제 그쵸? 뚝배기 네. 음, 그 사건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주전 자리를 '메이슨 루돌프가 다시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열심히 존버를 한 결과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또 루돌프가 잘 살려서 좋은 성적을 인제 기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게 참 풋볼이 저희가 "인생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또 한 번 기회는 온다.' 약간 요런 걸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날 이제 290야드에 턴오버 없이 두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팀은 이 루돌프의 지휘 아래 이번 시즌 처음으로 30득점 이상을 해냈어요. 그래서 음. 사실 루돌프의 이제 게임 로그를 살펴보니까 2021년 11월 디트로이트와의 경기 이후에 2년 뭐 하고도 1개월이죠. 거의 25개월 만에 이제 선발 출전 기회를 받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루돌프도 이제 경기에 뛰지 못하는 시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은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음. 어쨌든 이날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뭐 스틸러스에서든 아니면 그게 다른 팀에서든 앞으로 몇 년 더 그래도 선수 생활을 한번 연장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는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조지 피켄스가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86 야드짜리 터치다운을 만들어 낸 걸 시작으로 이날 캐치가 단 4 번이었는데 195 야드 터치다운 2 개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이드라인 쪽에서 이 멋진 캐치를 만들어 낸 게 좀 이날의 하이라이트 필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반적으로 인제 그 "폭발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이제 비판을 좀 이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 요렇게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네요. 음.
그러면서 데뷔 2년 만에 어쨌든 1000 리시빙 야드 리시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피켄스가 사실은 스틸러스가 뭐 아주 지금 쿼터백 자원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네, 2년 차에 좀 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스틸러스는 이날 승리를 바탕으로 지금 8승 7패가 됐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AFC 9번 시드입니다. 그래서 디비전 내 성적은 사실 4승 1패로 굉장히 훌륭한데 음, 같은 8승 7패 그룹인 이 콜츠, 텍산스 이런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지금 패한 것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지금 AFC 사우스 1위이기는 하지만 같은 또 8승 7패인 제규어스에게도 지금 패했기 때문에 음, AFC 사우스 팀들과 어떤 최종 성적이 동률이 되어서는 좀 굉장히 좀 불리해질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두 경기, 시애틀 원정이라던가 볼티모어 원정 이런 데서 이제 승리를 최대한 많이 거둬야만 좀 이런 경우의 수 없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들으셔서 바로 아시겠지만 매치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음.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다들 강팀들이기 때문에 뭐 이날 승리에도 불구하고 스틸러스는 여전히 좀 가시밭길을 아직도 헤쳐나가야만 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 케니 피켓이 다음 주에 복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복귀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겠죠? 음, 뭐 이날 루돌프가 좋은 활약을 했던 것과는 별개로 네, 아마도 피켓이 준비가 되면 다시 이제 피켓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음, 이제 케니 피켓도 꽤나 이제 결정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어떤 몸 상태로 이 중요한 경기들에 나설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시내티가 이날 경기를 패배하면서 이제 3연승이 마감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제이크 브라우닝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 3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연승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이 제이크 브라우닝 선수가 처음으로 선발로 뛰었던 경기가 바로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와의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했었는데 네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또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또 패배를 했다라는 점은 제이크 브라우닝 선수 개인에게도 좀 많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이제 이날 범했던 세 개의 턴오버가 모두 상대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뭔가 불리한 흐름이 좀 경기 내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날 뭐 사실 자말 체이스까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티 음 히긴스가 이제 140야드 한 개 터치다운으로 선전을 했지만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음 디펜시브 라인도 이제 결국에는 이 메이슨 루돌프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질 않으면서 루돌프가 오랜만에 나섰던 선발 경기에서도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경기를 좀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상대팀인 벵갈스가 좀 만들어줬던 것도 있었다. 예,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벵갈스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겠죠. 올 시즌에 지구 팀들 상대로 맞대결을 5번을 했는데 5번을 다 졌어요. 벵갈스에게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요. 남은 경기들이 사실은 이제 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경기들인데 칩스 원정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와의 홈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라이벌 상대로 1승이 없기 때문에 브라운스는 브라운스 나름대로 또 까다롭고 칩스는 또 칩스니까요. 예, 더군다나 칩스 원정이기 때문에 두 경기 모두 사실 인제 좀 승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올 시즌은 벵갈스의 포스트 시즌이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앞서 스틸러스가 8승 7패임에도 불구하고 9번 시드라고 그랬는데 벵갈스는 지금 같은 8승 7패인데 지금 10번 시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8승 7패 그룹에 앞에 이제 뭐 몰려 있는 팀들이 이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런 지구 내 성적이 안 좋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타이브레이커에서도 꽤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벵갈스는 남은 경기에서 경쟁 팀들보다 더 많은 승리가 필요하고, 근데 또 이 남은 스케줄 좋지 않다.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그래서 벵갈스는 이날 경기 패배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음.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 나온 팀에게 이제 좀 완패를 당했다. 예, 결국에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시즌 전체를 리뷰했을 때 이 경기 패배가 좀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벵갈스와 스틸러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콜츠와 펠컨스의 경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29대 10으로 이제 펠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제 펠컨스가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좀 많이 낮은 상황에서 아주 갈 길이 바쁜 콜츠의 발목을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팀이 기록한 토탈 야드가 406야드와 262야드였으니까 펠컨스가 경기 내적으로는 얼마나 더 압도적인 경기였는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 시즌 이제 주전 쿼터백 교체가 이제 잦은 이제 펠컨스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테일러 하이니키를 기용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이 경기에서만큼은 하이니키가 229야드 한 개 터치다운으로 자기 몫을 잘 해줬고 사실 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러닝백 비잔 로빈슨의 뭐 길을 열어주려는 뭐 블락킹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하이니키 하면 사실은 뭐 그런 다이빙으로 대변되는 굉장히 헛슬 플레이를 즐기는 쿼터백이잖아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날 그 로빈슨이 러싱할 때 럼블락을 해주는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이날 비전 로빈슨이 122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테일러 알저가 또 러싱 터치다운, 카일 피츠가 리시빙 터치다운을 하나씩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들을 다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 그 루키 잭 해리슨 선수가 색 두 개를 기록하면서 통산 첫 번째 멀티색 경기를 만들어냈는데 여기다 이제 칼라이스 캠벨도 1.5개의 색을 뭐 기록을 하는 등 이날 팀이 총 6개의 색을 기록을 하면서 가드너 민슈 선수를 굉장히 좀 많이 괴롭혔어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펠컨스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구영애 선수도 이날은 이제 5개의 필드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해줬고 사실 경기 안에서 이제 49야드 필드골, 이게 이제 구영현 선수의 첫 번째 필드골 시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실패하는 장면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음. 다행히도 그 장면에서 상대가 이제 페널티를 범해주면서 그 플레이가 취소가 됐고, 이제 펠컨스가 고 포릿을 하면서 구영현 선수의 실패 기록도 이제 지워질 수가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런 행운까지 따라주면서, 뭐, 어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하루였다. 이렇게 좀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결과가 좋으면 된 거죠. 어쨌든 이날 이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뭐 펠커스 냉정하게 여전히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베어스를 이겨야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17%로 올라간다라고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뭐 그 정도니까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나머지 경기들을 다 이겨놓고 다른 팀들이 좀 패배를 해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뭔가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또 러싱 공격 올인을 뭐 선언하면서 뭔가 명확한 쿼터백에 대한 대책 없이 이제 시즌을 출발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콜츠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백인 제이미스 윈스턴이다. 가드 민슈 선수가 이날 그 201야드에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 하나만을 이제 기록을 했고 패스 라이팅이 58.5라는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을 남겼거든요. 민슈도 이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어 이제 또 안 좋을 때는 윈스턴 못지않게 좋지 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고 그걸 또 한 경기 안에서도 그런 기복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날은 이제 저점의 가드너 민슈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조나단 테일러 역시도 이제 43야드에 그쳤는데 평균으로 때려도 2.4야드였거든요. 그러니까 패싱 안 되지, 러싱 안 되지. 그냥 공격 자체가 어떻게 뭐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피트맨 주니어가 사실은 팀의 넘버원 리시버인데 이 선수가 이제 컨커션 부상 때문에 이날 나서지를 못했거든요. 음. 결국에는 이런 어떤 핵심 선수들의 부재가 이 가드너 미슈의 어떤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또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콜츠가 이제 다음 주에는
레이더스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레이더스가 이번 주에 칩스 꺾었죠. 그 전주에 차저스 대파했죠. 지금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좀 부담스러운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AFC 남부지구의 제규어스, 콜츠, 텍산스가 모두 8승 7패입니다. 공동의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레이더스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다음은 클리블랜드와 휴스턴의 경기인데 클리블랜드가 36대 22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10번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뭐 아마리 쿠퍼가 11번의 캐치로 265야드 터치다운 2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 커리어 단일 경기 최다 리시빙 야드기도 했고 이게 브라운스의 프랜차이즈 신기록이기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종전에 2013년 잭슨빌을 상대로 그 악마의 재능이라고 이제 많이 불렸던 조시 고든이 261 리시빙 야드를 잡아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 그 기록을 이제 4야드를 넘어선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NFL 역대 기록으로 살펴보면 1989년 플리퍼 앤더슨이라는 선수가 336 리시빙 야드를 한 게 이제 최고 기록이니까 음, 그것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마리 쿠퍼의 기록이 이제 통산으로 보면 1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음. 그래도 17위 정도 대단한 거죠, 사실. NFL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흔치 않은 1년에 한 번 나오기 어려운 퍼포먼스를 아마리 쿠퍼가 이날 보여줬다.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대팀 휴스턴이 이날 토탈 야드가 250야드였거든요. 그러니까 휴스턴 팀 전체를 아마리 쿠퍼 혼자 이겼다. 뭐 이렇게 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이날 이제 조 플라코가 2개의 인터셉션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368야드의 터치다운 또 3개를 기록을 하면서 팀은 3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날 이제 그 휴스턴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 플라코가 수비의 압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날도 굉장히 좀 여유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질 좋은 패스들을 많이 뿌릴 수 있었던 조 플라코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지난 경기에 사실 인터셉션이 3개였고 이날 2개였으니까 두 경기에 5개 인터셉션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브라운스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문제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초에 지금 브라운스의 쿼터백이 그 드셔너슨이 아니라 지금 조 플라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 조 플라코에 대한 뭐 기대치를 감안을 하면 이런 턴오버 이슈는 어쩔 수 없이 좀 브라운스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브라운스가 지금 디펜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플라코가 좀 턴오버를 범했을 때 디펜스가 그거를 최소 실점으로 막아주는 그런 어떤 좀 상호 보완 작용을 해준다면 브라운스가 플레이오프에서도 뭐 꽤나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팀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사실은 그 조 플라코가 유일하게 볼티모어에서 우승을 만들어냈을 때 시즌이 그런 시즌이었잖아요. 뭐 조 플라코가 사실은 또 포스트 시즌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레이 루이스를 필두로 한 수비의 버스를 좀 탔다. 요런 평가들이 좀 더 많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인제 포스트 시즌 경기들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뭐 브라운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디펜스도 이제 3 쿼터까지 상대 공격팀에게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는 짠물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에 인제 그 수비 지표들을 좀 뜯어보면 32개 팀 중에 그 최소 허용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드다운 컨버전 허용률 역시도 28.7%로 가장 이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수치니까 32개 팀 중에 1 등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레드존에 들어왔을 때 터치다운을 허용하는 비율은 쪼끔 높긴 합니다만 일단 이 많은 펀트 유도 적은 전진 야드 허용 그러면서 일단 레드존 안에 들어오는 기회 자체를 많이 허용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레드존 허용률이 리그 30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좀 비정상적으로 높기는 해요. 거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브라운스 수비의 약점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많은 야드를 허용하지 않고 서드다운에서 계속해서 상대를 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드존에 진입하는 기회 자체를 주지 않고 있다.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기 전체적으로는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아직은 AFC 포스트 시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브라운스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짓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제츠와의 홈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승리를 하게 되면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이 되거든요. 예. 아마 다음 주에 확정지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직 아주 신락 같은 경우의 수기는 하지만 브라운스가 두 경기를 모두 이기고 레이븐스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패해 준다면 지구 우승의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브라운스도 일단은 뭐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들이 아직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휴스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휴스턴이 지난 제츠와의 경기에서 쿼터백 CJ 스트라우드 선수가 이제 컨커션 프로토콜에 들어간 이후에 그 프로토콜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백업 쿼터백 체제로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지난주 경기에서는 이제 케이스 키넘 선수가 또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 글쎄요. 테네시여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 브라운스를 넘기에는 주전 쿼터백 CJ 스트라우드 없이는 사실 좀 쉽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넘이 이제 지난주 활약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도 이제 선발로 나서기는 했는데 62야드에 두 개 인터셉션만 던지면서 존재감이 많이 지워졌어요. 그리고 음. 결국에는 3쿼터 후반이었나요? 4쿼터 초반이었는지 데이비스 밀스로 이제 교체가 됐던 네, 그런 뭐 상황이 있었고 밀스가 들어온 이후에 키넘보다는 더 좋은 활약을 보이기는 했지만 네, 뭐 이날 어떤 대세를 거스르고 뭔가 역전을 하기에는 네, 좀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음. 어 데미안 피어스의 98야드짜리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과 함께 온사이드 킥 성공? 요거 두 개 정도가 텍사스 팬분들이 흡족하게 보실 만한 그런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컨커션이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을 통과하기까지 이제 어떤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확률은 또 높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다음 주 경기에 뛸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이 스트라우드가 빨리 돌아와서 좋았을 때 폼을 보여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경기가 두 경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주에 좀 돌아와서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요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리고 사실 이제 이날 그 세이프티 지미 워드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IR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뭐 정규리그에서는 더 모습을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 선수단에 공백이 생겼다 보니까 이 덴버에서 방출된 카림 잭슨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카림 잭슨은 2010년에 데뷔를 해서 9년간 이제 텍사스에서 몸을 담았던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이제 텍사스로 다시 한번 돌아온 이 카림 잭슨인데 현재 텍사스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드미코 라이언스와 함께 선수로 뛴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언스가 사실은 뭐 감독치고는 이제 나이가 젊고 카림 잭슨은 이제 꽤나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이 라이언스의 약간 커리어 후반과 이 카림 잭슨의 커리어 초반이 좀 겹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스 감독이 좀 뭐 그 당시에 어떤 함께했던 경험 때문에 이 카림 잭슨을 좀 영입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카림 잭슨이 사실 이번 시즌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NFL 시상식에서 뭐 올해 최악의 더티 플레이어상 이런 게 있다면 아마 카림 잭슨이 바로 뭐 만장일치로 뭐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시즌에 덴버에서 이제 두 번이나 과격한 태클로 이제 징계를 받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많은 비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마 거의 쌍욕만 안 했다 뿐이지 굉장히 큰 비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랜만에 친정으로 돌아왔고 제 선배였던 사람이 지금 이제 감독으로 있는 팀으로 또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또 새로운 환경에 놓여졌으니까 이제 올 시즌에 했던 그런 좀 과오들을 좀 반복하지 않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라이언스가 30대 24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드디어 1993년 이후에 30년 만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지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박수 쳐야 돼요, 진짜로. 뭐 저희가 이제 뭐 특정 팀에 대한 응원보다는 음. 뭐 리그 전체의 모든 팀들에 대해서 이제 골고루 관심을 갖고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 방송의 목표기는 하지만 뭐 30년은 좀 참기 어렵다. 네, 그래서 라이언스에 대한 좀 뭐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드래프트 리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커뮤니티에 누가 글도 쓰셨던데 제가 예전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글러먹은 팀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글 쓰신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어, 어, 정확한 워딩을 이제 제가 전해드리면 그 김민준이 이런 말 하고 세월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순위표 보면 뭔 생각을 하려나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는데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사실. 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좀 충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 만하니까 했겠죠. 근데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 정도로 잘 맞췄으면 제가 NFL 업계에서 신으로 추앙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음. 어쨌든 그 짧은 시간 안에 일단은 라이언스가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참 대단하고 조금 그래서 저 드래프트를 보면서도 이제는 정말 리시버들이 정말 정상급 리시버들이 드래프트 1라운드 그것도 이제 상위 픽으로 뽑히는 게 좀 당연한 시대가 됐구나. 약간 제가 처음 NFL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좀 그런 변화들이 좀 있어 왔는데 그 변화가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아무튼 참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30년이 지나서 이제 지구 우승을 하게 됐는데 어 라이언스 팬분들은 참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 1993년이 얼마나 오래된 세월인지에 대한 좀 체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한 게 1993년이었습니다. 음. 사실은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대통령들이 바뀌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오래된 일이고, 고 이건희 이제 당시 삼성 회장이 그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뭔가 음. 명언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 그 음. 소위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 그 발언을 했던 것도 1993년이었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주 배경이 딱 이 시기거든요. 음, 그 이제 이 송중기 씨가 맡은 이제 진도준이라는 역할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런 일들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1993년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오래됐나라는 게 좀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음. 97년에 IMF가 터지고 2000년에 이제 밀레니얼이 오고 그 뭐 이후에 2002 월드컵도 있었죠. 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도 있었고 그런 이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벌써 이제 2002년 월드컵도 굉장히 전생의 기억 같은데 이게 93 시즌이면 아 정말 오래된 역사다. 이게 LG 트윈스가 마지막으로 우승을 한 것보다 더 오래된 거잖아요. 어. LG가 사실 올해 우승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했다고 뭐 팬들도 난리가 나고 뭐 야구계도 꽤나 들썩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전에 LG의 마지막 우승이 94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정말 오래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한국 얘기도 해드렸고 뭐 드라마 얘기도 해드렸는데 당시 NFL은 지금처럼 4개 팀 8개 지구로 운영되던 시기가 아니라 5팀 곱하기 6개 지구 그러니까 총 30개 구단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디트로이트는 그때는 이제 뭐 북부지구, 남부지구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NFC 중부지구에 속해 있었어요. 음, 그래서 NFC 지금 북부지구에 있는 4팀, 라이언스, 패커스, 바이킹스, 베어스와 함께 템파베이 버캐니어스까지 이렇게 음, 5팀이 NFC 중부지구에 속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10승 6패로 지구 우승을 차지를 했었더라고요. 네, 음, 그리고 뭐 이번 시즌 뭐 라이언스의 주전 쿼터백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제러드 고프도 태어나기도 전이었던 그 음. 오랜 시절을 지나서 정말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드디어 지구 우승이라는 아주 달콤한 열매를 성취를 해냈습니다. 라이언스가 이제 반등을 시작한 그 뿌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이제 브래드 홈즈 단장이 2021년에 부임을 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브래드 홈즈 단장이 이제 부임을 한 이후에 가장 큰 트레이드가 역시 이제 쿼터백 트레이드였는데 그때 매튜 스태포드를 보내고 제러드 고프의 드래프트 픽을 얹어오는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글쎄요. '이게 맞나?'라는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도 인제 그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고 근데 어쨌든 브래드 홈즈 단장이 고프를 데리고 와서 사실은 인제 그때 당시에 지배적인 어떤 시선은 제러드 고프를 브릿지 쿼터백으로 한 2-3년 쓰고 이 1 라운드에서 쿼터백을 뽑아서 이 신인 쿼터백에게 인제 무기를 갖춰주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들 예측을 했었는데 현재는 뭐 고프가 워낙 잘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단은 준척급 쿼터백을 받아오고 거기다가 드래프트 픽만 더 얻어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글쎄요. 트레이드 자체에는 '라이언스가 훨씬 더 이득을 봤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다만 어쨌든 그 매튜 스태포드를 데려가서 램스가 우승을 했으니까 '램스 역시도 성공한 트레이드였다.'라고 평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윈윈 트레이드라고 하더라도 저울질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저울이 확실히 좀 '라이언스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음. 그러니까 좋은 쿼터백인데 더 젊은 선수를 데려왔고 거기에 1라운드 픽 2장과 3라운드 픽 1장까지 받아왔으니까 음. 뭐 라이언스의 어떤 리빌딩에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아주 좋은 트레이드였다라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음. 핵심은 결국 고프를 적당히 쓰다가 버린 게 아니라 고프를 다시 살려내서 팀의 주전 쿼터백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잡게 했다는 게 정말 뭐 팬들이나 뭐 전문가나 뭐 언론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변수였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댄 캠벨 감독과 이 벤 존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영입한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판단이었죠. 그러면서 램스에서 받아온 픽들을 활용해서 21년 이후에 드래프트를 통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은 것이 이제 세 번째 성공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있었던 주요 픽들 몇 개만 좀 살펴보면 음. 21년 1라운드에 오펜시브 라인맨 퍼네이스월, 음. 그다음에 4라운드에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을 뽑았어요. 음. 뭐 스월도 워낙 지금 잘해주고 있지만 지금 팀의 넘버 리시버 역할을 하고 있는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을 4라운드에 뽑았다.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22년에 지금 이제 팀의 수비의 핵심 코어인 에이단 허친슨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뽑았고 3라운드에 커비 조셉을 뽑았는데 이날 커비 조셉이 또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했던 걸 아마 팬분들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뭐 이날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도 이 커비 조셉이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음. 그리고 올해 드래프트도 대박이었는데
1라운드에 자미르 깁스, 2라운드에 샘 라포르타와 브라이언 브랜치까지. 그러니까 지금 넘버 원, 투 러닝백에 주전 타이트엔드, 그다음에 주전 또 디펜시브 백까지 이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에서 다 뽑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라이언스는 어떻게 보면 리빌딩의 정석을 잘 걸었다. 예, 음, 이제 조금 나이가 많아진 프랜차이즈 스타 쿼터백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아주 좋은 대가를 받고 처분을 잘 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큰 돈을 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드래프트를 통해서 착실하게 핵심 피스들을 잘 모아냈다. 음, 그리고 그 결실을 어떤 굉장히 동기부여를 잘해주고 에너제틱한 감독과 정말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선임해서 그 열매를 맺어냈다. 정말 그 말씀해주신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진 그런 성공적인 모델을 라이언스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30년 만에 지구 우승을 만들어낸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인데 2021년에 그 미네소타 원정 경기 이 막판에 끝내기 필드골을 맞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 댄 캠벨 감독이 좀 눈물을 보이면서 기자회견을 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어 아마 '라이언스 팬분들도 같이 좀 눈물을 많이 흘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묘한 게 그곳에서 또 지구 우승을 확정을 지었다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기분 좋은 건 또 홈팬들 앞에서 지구 우승을 확정을 짓는 거겠지만 그다음으로 기분 좋은 건 라이벌 팀의 홈에서 그걸 확정짓는 거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일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가 되고 오래도록 팬분들이 기억할 만한 서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사실 이날 경기 내용을 짧게만 얘기를 해보면 뭐 자미르 깁스의 이제 펌블 턴오버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수비진에서 무려 4개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턴오버 싸움에서 이제 크게 앞서 나가다 보니까 경기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용이했고 음. 러싱 전진 야드를 비교를 해보면 143야드 대 17야드로 상대를 압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러싱 공격에서 잘 풀린다면 사실 공격 점유 시간도 훨씬 많이 가져가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38분 이상 볼을 점유를 했고 뭐 물론 이제 상대에게 빅플레이를 좀 많이 허용하면서 추격을 당한 장면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라이언스의 다음 목표는 역시나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의 1 승이겠죠. 마지막 포스트 시즌 승리가 1991 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이 있긴 했어요. 이제 올라갔는데 광탈을 해서 그렇지 그전까지 인제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간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승리는 91 년입니다. 아 91년 이후에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의 첫 승을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라이언스고 뭐 아직 두 경기 남았잖아요. 라이언스가 몇 번 시드로 올라가게 될지 그리고 이제 어떤 팀을 상대를 하게 될지가 정말 불투명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팀들이 또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좀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지금 16 주차가 종료된 시점으로는 라이언스가 3번 시드를 인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램스가 6번 시드입니다. 이게 또 성사가 된다 그러면 스태포드와 고프의 맞대결 이게 또 유니폼을 맞바꿔 입은 선수들끼리의 선발 쿼터백 맞대결이 또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음,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게 물론 쿼터백이 혼자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만 이 트레이드의 결과가 어떤 팀이 맞았느냐를 사실 좀 한 번 더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디트로이트 쪽으로 살짝 쪼끔 더 기우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평가를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또 마련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는 이제 쿼터백 간의 어떤 유니폼을 바꿔 입은 그 선수들 음. 간의 대결에 좀 초점을 맞추셨다면 저는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프랜차이즈 전체에 대한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사랑해왔던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떠나 보냈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선수는 다음 팀에 가서 결국 그
수건하던 이제 슈퍼볼 우승을 이뤄냈고, 그 선수가 이제 친정팀의 홈구장에 와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를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매튜 스태포드를 넘어야만 91년 이후에 첫 플레이오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스토리를 어떤 작가가 이렇게 일부러 썼다고 생각이 될 정도의 어떤 우연, 뭐 그런 스토리 라인이 좀 완성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래서 어, 실제로 뭐 라이언스와 램스가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팀이 만나게 된다면 뭐 이번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좀 뭐 재미있는 뭐 기억에 남을 만한 매치업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그래서 미네소타 바이킹스 얘기로 좀 넘어가죠. 일단 바이킹스가 마지막에 결국 이제 한방 격전을 노리긴 했습니다만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피처 바깥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음, 지금 8번 시드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애틀과는 이제 한 경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닌데 글쎄요 이 패배가 굉장히 좀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만은 분명하죠. 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러싱 공격이 전혀 풀리지를 않았던 미네소타였기 때문에 닉 멀린스가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거의 뒷볼로 계속해서 공격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 명과 암이 다 나왔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음, 빅플레이도 정말 많이 나와서 뭐 하이라이트 필름도 많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터치다운을 또 만들어내는 장면도 여러 번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또 인터셉션을 네 번이나 던진 것도 또 이 뒷볼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멀린스가 무려 411야드를 던지고 두 개 터치다운을 얻어내기는 했는데 결국엔 네 개 인터셉션이 이제 발목을 잡았고 음, 저스틴 제퍼슨이 또 복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어요. 뭐 음, 마지막 공격 서드 앤 27 거의 뭐 도저히 컨버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리에서도 상대의 더블 커버리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그걸 점프 캐치로 혼자서 뭐 따내면서 퍼스트다운을 만든다던가 뭐 그런 정말 멋진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고 141야드에 한 개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다시 한번 제퍼슨을 향해 던져진 그 마지막 패스가 인터셉션이 되면서 뭔가 음.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다음 주에 되게 재밌는 경기가 준비되어 있죠. 9번 시드 그린베이 패커스, 8번 시드 미네소타 바이킹스. 지는 팀은 플레이오프 탈락이라는 이 단두대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 진짜 뭐 그야말로 멸망전이죠. 음. 그러니까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뭐 그린베이와의 경기는 뭐 다른 수가 없습니다. 예, 무조건 이겨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라이언스를 만날 예정인데 어, 좀 그런 상황을 좀 발해야 될 것 같아요. 라이언스의 어떤 시드가 다음 주에 확정이 돼서 뭔가 마지막 주차에 좀 체력을 세이브를 한다던가 조금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던가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바이킹스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한번 승리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까지 좀 도와줘서 바이킹스가 두 경기를 모두 승리를 하고 뭐 앞서 있는 램스라던가 뭐 시옥스라던가 이런 팀들을 좀 패배를 좀 기다려 본다면 네, 뭐 플레이오프 진출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음. 뭐 어쨌든 좀 쉽지 않은 그런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이언스와 바이킹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벅스가 30대 12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연패에 빠져 있었던 제기어스, 3연승을 이어가고 있었던 벅스와의 대결이었는데 그 대결에서 이제 버커니어스가 결국 이제 승리를 가져가며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잭슨빌 제기어스가 턴오버가 4개가 나오면서 뭐 자멸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4번의 턴오버를 3번의 터치다운으로 바꿔내면서 3쿼터에 30대 0까지 달아났던 뭐 벅스였고 이후에는 뭐 사실상의 가비지 게임이었습니다. 어, 베이커 메이필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넘버원 픽 쿼터백 간의 또 그런 대결이기도 했죠. 그런데 283야드 두 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로렌스와의 어떤 자존심 대결에서 또 승리를 거뒀고
뭐 마이크 에반스가 이제 86야드 2개의 터치다운으로 스킬 플레이어 진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템파베이가 15주 차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지금 5할이 넘고 있는 팀을 상대했던 경기에서는 0승 6패로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좀 음, 강팀에게는 약하고 이제 약팀들을 상대로 이제 꾸준히 승리를 쌓아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었던 템파베이였는데 음, 물론 뭐 잭슨빌의 하향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5할이 넘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다는 거는 음, 또 앞으로 플레이오프에 갔을 때 또 강팀을 만나야 하는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기분 좋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 좀 기분 나쁜 징크스를 잘 해소하고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좋은 승리였습니다. 네. 벅스가 이제 다음 주에 뉴올리언스 세인츠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경기에 승리하면 이제 3년 연속 지구 우승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벅스가 이제 그 세인츠에게 이기더라도 펠컨스와 동률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이 타이브레이커에서 앞서기 때문에 템파베이가 이기면 지구 우승이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제 톰 브레이디가 은퇴를 하면서 어 그때 당시 이제 반지를 같이 따냈었던 선수들이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 선수들도 많고 물론 여전히 남아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그때의 어떤 그 드림팀 같았던 팀은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좀 이 다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뭐 지구 자체가 약하다고는 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빠르게 찾았다는 것만큼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시즌 프리뷰 단계에서 했던 얘기가 좀 기억이 납니다. 뭐 스스로 좀 찔려서 고백하는 거기도 한데 이 NFC 사우스 지구 네 팀 중에 각자 뭔가 좋은 쪽으로 변수가 터지면 지구 우승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런 각 팀이 기대하고 있는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좀 템파베이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음. 그러니까 뭐 데리카의 클래스를 가진 세인츠라던가 뭐가 넘버원 신인 쿼터백의 잠재력을 가진 펜서스 그다음에 뭐 파괴적인 러싱 공격이 좀 기대되는 펠컨스에 비해서 템파베이는 그런 좀 확실한 좀 툴이 없어 보이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물론 아직 시즌이 끝난 건 아니지만 템파베이가 지구승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템파베이가 어떤 그런 좀 우려를 딛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교스 얘기로 좀 넘어가면 제교스가 지난 경기도 그랬고 이 경기에서도 전반에 득점이 없었어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풋볼팀으로서는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기록인데 결국 그 기록을 쓰고 말았고 지금 이제 이 시즌 초반에 많이 쌓아뒀던 것들을 다 까먹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란히 8승 7패가 세 팀이거든요. 인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왔는데 최근에 인제 좋지 않았던 기간을 좀 살펴보면 트레버 로렌스가 패스 성공률이 60%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인제 이 낮은 패스 성공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쿼터백 중에서도 최다 펀블 턴오버 기록을 하고 있고 인터셉션도 지난 시즌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 또 어깨 쪽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은 경기에 출장 여부가 굉장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 어 글쎄요.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상을 안고 뛸 수도 있겠습니다만 '뛰더라도 100%의 컨디션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죠. 그리고 이미 이제 크리스찬 커크가 없는 상황에서 로렌스도 지금 이렇게 출장 여부 자체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다면 결국에는 이 트래비스 이티엔의 활약이 좀 잭슨빌의 유일한 좀 희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서 뭐 캠 로빈슨도 장기간 또 빠져 있었고, 뭐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ETN도 뭔가 오펜시브 라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뭔가를 창출해내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뭐 최근에 트윗을 보니까 그 트랩스 ETN의 어머니가 이제 SNS에 크리스마스에 바라는 선물로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좋은 블로킹 이런 것들이 적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럴 정도로 이제 최근에 뭐 제기어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좀 힘을 못 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일단은 캠 로빈슨이 IR 리스트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예, 그 소식을 바탕으로 얼마나 또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잔여 스케줄 자체는 거의 리그에서 가장 쉬운 팀이 잭슨빌인 것 같아요. 리그 음, 32개 팀 중에 최하위인 캐롤라이나와의 경기, 그 다음에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이 된 이 테네시와 만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잭슨빌이 자기들만 좀 정신을 잘 차리면 충분히 2승을 하고 지구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거스 자체가 지금 워낙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약팀들을 상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음. 자신 있게 제가 2승을 할 거라고 또 이렇게 장담은 또 못하겠다. 네, 이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기오스와 벅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입니다. 22대 20으로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마이애미 돌핀스가 경기 막판에 짜릿한 끝내기 필드골을 기록하면서 역전승을 거뒀고 AFC에서 두 번째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 되어 있었던 댈러스와 뭐 아주 유력했던 마이애미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이 두 팀은 뭐 슈퍼볼이 아니라면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포스트 시즌을 보는 듯한 어떤 그런 텐션과 뭐 그런 뭐 현장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아주 멋진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결국 이제 카우보이스의 원정 징크스가 이날 경기에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경기는 전반적으로 돌핀스가 좀 리드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시작하고 나서 살짝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후에는 돌핀스가 계속해서 좀 리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날 이제 투아가 293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줬고 그게 특히나 이 마지막에 역전을 하는 드라이브에서도 좀 여과 없이 나오면서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뭐 이번 시즌 이제 리그 전체 리시빙 야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타이리킬 이날도 뭐 100야드 가까이 또 잡아내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줬고 수비 쪽에서도 또 인상적인 역할을 해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앤드류 반 gin클 선수가 이날 1.5개색과 함께 4개의 쿼터백 히트 기록했고 브래들리 첩도 1.5개색에 태클 폴로스 하나 3개 쿼터백 히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두 선수가 또 수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는데 공수 양면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스보다 돌핀스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이제 이 플레이오프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대열을 잡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또 이어가게 된 부분이 돌핀스에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즌 초반에 잘 나가는 팀들보다 포스시즌 앞두고 분위기를 타는 팀이 그 포스시즌까지 분위기를 이어가서 좋은 성적을 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돌핀스가 최근에 또 좋은 모습 물론 이제 시즌 내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또 잡아내면서 그런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의 맞대결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지구 우승을 확정을 짓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지금 1승 차인데 승패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럼 타이브레이크에서 맞대결에서 이겼기 때문에 돌핀스가 넘버원 시드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핀스에게도 다음 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돌핀스가 지금 11승 4패째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승리를 따내고 있긴 했는데 제가 아마 시즌 중반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 강팀을 상대로 이겨볼 기회가 없었다.
뭐 몇 번의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즌 돌핀스가 승리한 상대 팀들을 좀 빠르게 읊어보면 차저스, 패트리어츠, 브론코스, 자이언츠, 팬서스, 다시 패트리어츠, 레이더스, 제츠, 커맨더스, 다시 제츠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카우보이스를 이겼죠. 음, 그래서 한번 천천히 다시 들어보시면 이 카우보이스를 제외한 앞선 10승은 지금 플레이오프 픽처에 있는 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음, 네, 그리고 아무래도 플레이오프에 뭐 확정을 지었거나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빌스, 이글스, 칩스와의 경기는 모두 패했었어요. 네, 음, 근데 드디어 처음으로 이 플레이오프에 올라올 예정인 댈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예, 이날 뭐 플레이오프 확정이라는 소식만큼이나 뭐 마이애미 어떤 선수단, 네, 팬들에겐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남은 경기가 사실 레이븐스, 빌스. 그러니까 AFC 이제 슈퍼볼 경쟁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돌핀스 입장에서는 뭐 높은 시드를 받는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예,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리허설이다. 예, 음, 과연 이 팀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뭐 전략을 짜고 뭐 상대 핵심 선수들을 막고 상대 약점을 파악해내고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음, 시간들을 또 잘 보낸다면 예, 플레이오프에서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음. 공격에서의 파괴력을 확실히 갖춘 팀이니까 예,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네.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원정에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지금 이글스에게 다시 지구 선두 자리를 넘겨준 것도 넘겨준 거지만 지금 이제 경기가 몇 경기가 안 남았기 때문에 이글스가 지구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플레이오프에 가게 된다면 어 플레이오프에서는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홈 경기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패배가 더욱더 좀 뼈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음, 뭐 이대로라면 이제 5번 시드로 뭐 플레이오프를 출발할 예정인데 뭐 댈러스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절대 아니었겠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스스로 좀 만들 수 있었던 기회들을 이글스가 잠깐 이제 부진하면서 댈러스가 더 올라가서 격차를 벌릴 기회들도 충분히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살리지를 못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날 사실 이제 시작부터 좀 꼬였어요. 카우보이스가. 상대 진영 1야드 지점까지 이제 전진을 만들어냈는데 큐비 스닉을 하는 과정에서 펌블이 나오면서 이제 턴오버가 나왔고 결국 이제 그 부분만 아니었더라도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경기를 훨씬 더 좀 풀어가기 수월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4쿼터에 좀 불타오르면서 역전까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파이널 스코어 보면 이제 2점 차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프레스캇이 사실 이날 경기력이 조금 들쭉날쭉한 편이었어요. 이 경기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 수비 역시도 인제 그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보다는 쪼끔 더 나아진 모습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 수비의 힘으로 경기를 뒤집기에는 수비가 그만큼 많이 올라오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래서 결국에는 댈러스가 이제 준수한 강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만 사실 뭐 컨퍼런스 챔피언십이라던가 그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어, 정규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은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어떤 지금 플레이오프를 앞둔 과정에서 기대감보다는 조금 이제 걱정, 우려, 뭔가 똑같은 어떤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불길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또 정규리그에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못 보여줬다고 해서 플레이오프에서까지 또 그러리란 법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스스로 잘 정비를 해서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떤 최근에 보여주지 못했던 그 썸띵 스페셜한 거를 네,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근데
늘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잘하는데 어딘가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인제 시즌에 한 번씩 나오고, 그게 또 플레이오프 가면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팀들 상대로는 또 뭔가 인제 아쉬운 모습으로 이게 와일드카드 라운드라든가 디비전 라운드에서 탈락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매년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음,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제 카우보이스와 돌핀스의 경기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인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33대 19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게 이 양대리가 1번 시드 팀들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고, 이 경기가 인제 그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었잖아요. 먼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에서 최근에 한 8 경기 정도였나? 7 경기 정도였나를 언더독 팀이 다 이겼습니다. 음, 그런 징크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과연 샌프란시스코가 그 징크스를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징크스가 또 이어졌죠. 뭐 사실 많은 팬들이 좀 뭐 치열한 접전을 좀 기대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음. 실제 경기 내용은 뭐 점수 차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일방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날 경기 전까지 MVP 뭐 1순위로 뽑혔던 이 라이너스의 쿼터백 브록 버디가 이제 4개 인터셉션을 허용하면서 무너진 것이 뭐 이날 경기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뭐 가장 충격적인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 인터셉션이 될 뻔했지만 인터셉션이 되진 않았던 그런 이제 굉장히 위험한 패스들도 좀 있었고, 그 이게 '누굴 보고 던진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패스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패스 레이팅이 42.6 점이 나왔을 정도로 정말 좀 이 '커리어 최악의 경기였다.' 커리어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커리어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때 또 경기 중에 이제 부상까지 좀 있으면서 이 끝까지 이제 마치지 못하고 이제 샘 다놀드로 교체되는 장면이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샘 다놀드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경기이기도 했는데 카일 셰넌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일단 다음 주에 나오는 것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 음. 근데 뭐 지금 이제 퍼드의 이런 경기력은 사실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될 만한 그런 게임 내용이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규리그가 아니라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플레이오프를 눈앞에 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어떤 퍼디가 어떤 멘탈적인 이슈를 얼마나 잘 회복하고 예, 치료를 하고 좀 프레시한 마음으로 나설 수가 있느냐 이것이 좀 나이너스 남은 2개 정규리그 게임에서 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예,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인제 라마 잭슨 선수가 이날 경기를 통해서 인제 개인 두 번째 MVP 수상 가능성을 또 인제 높였는데, 언론들 쪽에 인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브록 퍼디는 좀 멀어진 것 같다. 그리고 라마 잭슨, 크리스천 맥카프리, 이 두 선수가 인제 2 파전 양상을 좀 이어갈 것으로 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레이븐스가 1번 시드를 차지를 하게 되면 라마 잭슨이 탈 가능성도 꽤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올 시즌에 나이너스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대부분 이 크리스천 맥커프리의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MVP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 맥카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맥카프리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쪼끔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음.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의 또 그런 특수성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이날 맞대결에서 어쨌든 뭐 승리를 했다는 것도 분명히 라마 잭슨에게는 플러스 요소가 되리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레이번스가 AFC 1번 시드를 차지를 한다면 라마 잭슨이 결국 두 번째 MVP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잭슨이 이날도 이제 252야드 두 개 터치다운, 그다음에 45 러싱 야드로 또 좋은 게임을 했는데 첫 번째 MVP를 받았던 이제 2019 시즌과 좀 비교를 해보면 뭐 그때만큼의 어떤 라마 잭슨이 발로 뭐 매 경기 상대 수비를 파괴하고 뭔가 그런 어 뭔가 규격 외의 어떤 센세이셔널 파괴력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커리어 처음으로 전경기 출전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라마 잭슨 커리어에서 한 시즌 최다 패싱 야드 신기록을 이미 넘어섰을 뿐 아니라 또 패스 성공률로도 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서로서 조금 뭐 안정감을 찾고 성장을 하고 있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뭐 앞서 뭐 그런 폭발적인 러싱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쿼터백 중에서는 러싱 야드 1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NFL 역대 시즌에 남을 만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뜻이지. 예, 라마 음. 잭슨의 발이 지금 리그에서 경쟁력이 사라졌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가장 위협적인 발을 가진 쿼터백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발과 함께 이제는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진 어깨까지 장착한 라마 잭슨은 뭐 두 번째 MVP를 받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은 또 해봅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게 물론 저는 이제 MVP 자체는 CMC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레이번스 경기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저 상황에서 뛰었겠다 싶은 상황에 패스 줄 곳을 찾고 있더라고요, 라마 잭슨이.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쿼터백으로 이 선수가 더욱더 성장을 하고 있구나.'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폭발적인 그런 어떤 러싱이 좀 사라진 부분은 저는 '그쪽과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뭐 그러다가도 뛸 때 보면 특히나 이제 그 포켓이 무너졌을 때 어떤 그 움직임들 혹은 부트레이크로 돌아 나올 때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때를 생각을 해 보면 발은 여전하거든요. 근데 점점 더 '쿼터백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쪼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 얘기를 해보면, 뭐, 또 다른 제안카죠. 이 카일 해밀턴이 이날 두 개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뭐, 팀 전체적으로는 다섯 개의 인터셉션을 따냈습니다. 뭐, 샘 다놀드에게도 하나 더 이제 인터셉션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나이너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음. 이번 시즌 전체 기록으로 살펴보더라도 경기당 평균 16.3실점, 음. 리그 전체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바로 레이번스의 디펜스예요. 그리고 세크 지금 54개, 54개를 기록하면서 이제 최다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뭐 야드 허용도 최소 6위. 이런 이제 주요 지표들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뭔가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레이븐스가 지금 이번 시즌에 블리츠 시도 비율이 중하위권이거든요. 20위를 넘어가는 그렇게 이제 많은 블리츠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색 개수가 1위라는 거는 어떤 후방에 분명히 보험을 들어두면서도 이 쿼터백에 대한 압박이 잘 되고 있다. 네, 그렇게 음. 되면 사실 많은 점수를 허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이 레이븐스 이번 시즌 디펜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지금 볼티모어가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 지금 시점에 플레이오프 픽처 안에 들어와 있는 팀들을 상대로 6승 1패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라마 잭슨 선수의 커리어 동안 통산 NFC 팀을 상대로 선발 출장했던 경기에서 20승 1 패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음, 이게 물론 인제 슈퍼볼까지 가야겠지만 슈퍼볼에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면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스탯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볼까지 가는 과정이 오히려 좀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봅니다.
그 팬분들이 이 1패에 대해서 또 재밌게 생각을 하시던데 음. 뉴욕 자이언츠에게 당했던 1패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어쨌든 자이언츠는 뭐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오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라마 잭슨 입장에서는 정말 뭐 슈퍼볼에 가서 한번 NFC 팀을 만나게 되면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기분 좋은 징크스, 뭐 자신감을 가지고 필드 위에 나설 수는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은 들었고 뭐 이날 승리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1번 시드로 확정진 건 아닙니다. 뭐 앞서 마이애미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그때 1번 시드 확정이 되고 패한다면 사실상 0.5게임 차 뒤진 상황에서 마지막 주에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1번 시드를 차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레이븐스가 정말 뭐 힘든 상대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좋은 승리를 거뒀지만 아직 축배를 터트릴 수는 없다. 한 주 더 좀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나이너스도 사실 이날 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NFC 1번 시드 자리를 지키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경기를 모두 잡아낸다면 그래도 1번 시드는 여전히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펼쳐졌던 경기들 또 주요 경기들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이 단 2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뭐 음, 시즌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이제 2경기밖에 안 남았다는 게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플레이오프까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플레이오프가 한국 시간으로 아마 1월 13일인가요? 14일? 예, 그때쯤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설날 주간에 슈퍼볼이 펼쳐지는 그런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월 중순까지 그래도 풋볼을 또 즐기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연말 연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또 풋볼에도 꾸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제 17주차 경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